자, 기본이론 과정 26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276페이지예요. 자, 양으로 번 지렛대 효과다 소개했죠? 여기서부터 이야기를 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이 지난 시간에 부동산 투자의 장점에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투자의 장점 중 하나 뭡니까?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부분이 있었죠? 자, 이와 관련해서 다루는 부분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렛대 효과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용어부터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내가 이와 같은 임대용 부산을 취득합니다. 지금 임대용 부산을 취득하는데 총 10억 원이 필요하더라라는 겁니다. 참 총 10억 원 이 자체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라는 문제겠죠. 이때 총 10억 원이다. 이때 총 금액 이걸 우리가 흔히 총 자본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자본이다 또는 총 투자액이다 할 수 있겠죠. 이것은 총 자본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 결국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때 자기 자본은 어때? 내가 투자한 금액이 되겠지요. 내 호점에서 나간 금액이에요. 그래서 자기 자본은 지가라 그래서 다른 말로 지분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자기 자본은 뭐라 표현합니까? 지분. 이렇게 표현하 지가다. 그래서 지분이다 표현하고 이게 지분 투자액이 되겠지요. 다음 타인 자본입니다. 타인 자본은 남의 돈이라는 뜻이지요. 남의 돈. 그럼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뭘 것인가? 바로 저당입니다. 저당이다. 흔히 여러분들이 저당이다. 아주 낯선 표현 같지만 영어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영어로 어때? 모기지. 이 표현 들어보셨죠? 모기지. 이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저당입니다. 그래서 저당이라는 것은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융통하는 기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임대용 부산 1 담보로 해서 내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바로 저당이다 생각하시고 부동산 투자에서 타인 자본을 조달한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저당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참 총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으로 구성이 된다. 자기 자본은 어때? 지분 이래 표현했습니다. 타인 자본 어때? 대표적인 방법이 저당이다. 이때 총 자본을 총 투자액이다 편다면 자기 자본 즉 지분은 뭡니까? 지분 투자액이 되겠고 타인 자본 저당 뭡니까? 저당 투자액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총 얼마 필요합니까? 10억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요. 그럼 총 자본은 10억입니다. 10억인데 10억 전액을 내 돈만으로 투자할 수 있어요? 있죠. 경우에 따라서는 전액 내 돈만으로 투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때 자기 자본은 10억, 즉 지분은 10억이 되겠죠. 그럼 타인 자본은 전혀 쓰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1번 케이스다. 이렇게 봅시다. 다음은 이제 총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그럼 총 10억이 필요한데 이때 이제 자기 자본을 6억으로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6억을 하면 결국 4억은 타인 자본을 조달하겠죠. 그래서 취득하고자 하는 이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은행으로부터 대출 4억을 받는다. 그러면서 총 10억 원이 되겠죠. 이게 이제 2번 케이스예요. 다음 이제 총 10억 원이 필요합니다. 이제 자기 자본 지분이 5억이라면 타인 자본 얼마 조달해야 됩니까? 5억을 조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10억이 되겠다. 이게 이제 3번 케이스다. 이렇게 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겠죠. 총 자본 얼마입니까? 10억이죠. 이 10억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더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총 자본 수익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총 자본 수익률이다. 다음 이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1번 케이스는 10억이고 2번 케이스는 6억이지요. 3번 케이스는 5억이다. 이처럼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 이를 가려서 우리가 이제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어떤 이제 지분 수익률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다음은 여기 보세요. 타인 자본 있죠.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번 케이스는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지요. 2번 케이스는 4억을 활용했습니다. 3번 케이스는 5억을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 그럼 이것은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좀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할 것인가? 바로 타인 자본 수익률 또는 어떤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때 내가 타인 자본을 4억을 활용했습니다. 그럼 결국 은행으로부터 4억 빌렸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럼 돈을 빌려준 은행은 어떻습니까? 4억을 투자한 셈이 되겠지요. 그럼 4억을 투자한 셈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 보세요. 은행 입장에서는 4억을 빌려줬죠. 그럼 4억을 투자했습니다. 그리고 뭘 받습니까? 그에 따른 이자를 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결국은 뭐가 되는 겁니까? 저당 수익률이다. 타인 자본 수익률이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나는
돈을 빌린 사람이니까 이자를 지불하겠죠? 그럼 이때 은행의 입장에서는 저당 수익률이 된다면 내 입장에서는 뭐가 됩니까? 바로 차입 이자율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뭐 대출 이자율이다 표현할 수 있겠죠? 차입 이자율이 된다. 그럼 내가 쉽게 생각합시다. 5% 4억을 빌려왔어요. 그럼 내 입장에서는 어떤지 5% 이자 내겠죠? 예, 이때 5%가 뭡니까? 내 입장에서는 차입 이자율이 됐고 은행 입장에서는 5% 이자에서 이자를 받는 거죠. 이게 은행 입장에서는 5%가 수익률이 되는 셈이다. 알 수 있겠죠? 이게 이제 저당 수익률이다. 그래서 내 입장에서는 차입 이자율이 됐지만 돈을 빌려준 은행 입장에서는 저당 수익률이 된다.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렛대 효과를 학습하기 위해서 몇 가지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이래서 이제 총자본, 자기자본, 타인자본 이해하시면 되겠고, 다음은 지분과 저당이다. 이 표현도 이해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여기다는 수익률이 있죠. 총자본 수익률, 자기자본 또는 지분 수익률이다. 자, 저당 수익률 또는 차입 이자율이다. 하여튼 용어를 좀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여기 보세요. 여기에 큰 바위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큰 바위가 있는데 이 바위를 내 힘으로 들어 올리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좀 더 쉽게 이 바위를 들어 올리기 위해서는 여기에 막대를 하나 넣는다는 이야기예요. 좀 막대를 넣어서 막대의 힘을 빌려서 바위를 들어내면 좀 더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흔히 이 막대를 우리가 뭐랍니까? 지렛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지렛대를 활용한다면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처럼 지렛대를 활용해서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릴 수 있다.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뭡니까?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연유되는 게 지렛대 효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레버리지 효과. 그리고 손익 확대 효과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은 지렛대 효과가 부동산 투자에서는 어떻게 나타날 것인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보세요.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본다. 여기서 연유된다 했어요. 그럼 자, 적은 힘이 되기 위해서는 결론 어때? 적은 자기 자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적은 자기 자본으로 어때?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이 되겠죠.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라면 마치 어때? 적은 힘으로 큰 물건을 들어 올려본다. 이거 어때? 논리가 일맥상통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투자에서 적은 자기 자본으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이는 걸 어때요? 우리가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적은 자기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뭘 써야 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적은 자기 자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조금 전에 1번, 2번, 3번 사례를 들어드렸습니다. 총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인데 1번 이 케이스를 보니까 전액 자기 자본만으로 투자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타인 자본 전혀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2번, 3번 케이스는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기 때문에 타인 자본을 활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 자기 자본은 어떻습니까? 적어진다 그 이야기예요. 자기 자본은 적어진다. 여기에 비해서 자기 자본이 적어진다라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하면 적은 자기 자본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를 통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가는데 의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적은 자기 자본이 된다. 그래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1번 이 케이스는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1번은 타인 자본을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이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하는 사례로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액 자기 자본으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걸로 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함으로 인해서 결국 뭡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보는데 목적이 있다. 이 점 보세요. 총자본은 타인 자본을 얼마를 쓰든지 관계없이 총자본은 이 사례 보니까 어때? 10억으로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총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타인 자본을 얼마를 쓰든지 4억을 쓰든지 5억을 쓰든지 관계없이
총 자본의 수익 항상 어때? 똑같이 나온다는 이야기. 그래서 총 자본 수익을 높인 데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뭡니까?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인 데 목적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처럼 지대권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어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렇지만 때에 따라서는 어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참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 자,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어때? 금융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금융적 위험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결론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바로 타인 자본을 활용했었을 때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자, 1번 이 케이스처럼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습니다. 그럼 이때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따질 때는 금융적 위험은 존재치 않는다는 거지요. 결국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보세요. 이제 우리가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자,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참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되면 타인 자본을 활용하다 보면 금융적 위험이 어때?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렛대 효과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 금융적 위험이다. 이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렛대 효과의 의의에 대해서 다 말씀을 드렸는데 몇 가지 조심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고 전액 자기 자본 투자 이런 경우는 지렛대 효과를 기대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는 거 이해하시고 다음 시험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의 수익을 높인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자기 자본, 타인 자본 구성 비율이 어떻게 되는 총 자본은 이 사례 보니까 15로 똑같다는 이야기. 그래서 총 자본 수익을 높인 데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바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렛대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해야 됐어요. 따라서 어떤 위험이 따르고 있다. 금융적 위험이다. 여튼 위험이 따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분들 조금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렛대 효과의 의의를 다 말씀드렸어요. 다음은 자, 이 같은 지렛대 효과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의 종류를 좀 말씀 좀 드리고자 합니다. 지렛대 효과의 종류를 말씀드렸는데 자, 이걸 비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용어 정리했죠. 총 자본 수익률 그리고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이죠. 다음은 저당 수익률의 차입 이자율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먼저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수익률. 자, 그리고 총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자, 총 자본 수익률 이걸 다른 말로 또 우리가 총 자본은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합이다. 그래서 종합했다. 이래서 총 자본 수익률을 다른 말로 우리가 종합 수익률이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겁니다. 종합 수익률이다. 자, 다음은 타인 자본에 대한 수익률이 있죠. 이는 뭡니까? 내 입장에서는 차입 이자율입니다. 차입 이자율이다. 그렇지만 자, 돈 빌리는 은행의 입장에서는 이 자체가 어때? 수익률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차입 이자율 다른 말로 어때? 우리가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관계를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자, 먼저 여기 보세요. 우리 쉽게 이래서 합시다. 내가 5% 빌려왔습니다. 내가 5% 이자율로 빌려왔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차입 이자율은 5%입니다. 5% 빌려왔는데 내가 어때? 10%의 수익률을 낸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총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10%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 케이스는 뭡니까? 총자본 수익률이 더 크다는 이야기지요. 그다. 차입 이자율보다 총자본 수익률이 더 높다는 이야기예요. 밑에 보세요. 내가 벌어들인 10% 일통해서 빌려온 거 5%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감당하고 남는 게 있네요. 남는 것 때문에 내 호주머니에 쌓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 호주머니에 쌓이기 때문에 이때는 어떻습니까?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은 총자본 수익률 이보다 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케이스를 잘 보세요. 여기서 보니까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높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참 남의 돈 써서 내 돈의 수익이 높아지면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 입장이 좋다. 이런 의미에서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정의
정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다. 자, 그럼 보세요.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조건이 바로 뭡니까? 바로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쉽게 이런 생각합시다. 저희 정책 편에서도 정의 외부 효과, 부의 외부 효과 이야기 드렸죠? 이때 보세요. 제3자인 내 입장에서 좋으면 뭡니까? 긍정적 영향을 받는 거죠. 정의 외부 효과. 안 좋으면 뭡니까? 부정적 영향을 받는 거죠. 부의 외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어요. 마찬가지예요. 내 입장에서 좋으면 뭡니까? 정. 안 좋으면 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내 입장에서 좋다는 이야기는 결국 뭡니까? 총 자본수익률과 차입 이자 중 어디가 크다는 뜻이에요. 총 자본수익이 더 크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좋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총 자본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커야지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 결국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 조건은 뭡니까? 총 자본수익률인 종합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수익률보다 더 커야 된다. 내 입장에서 뭐가 커야 더 좋다는 이야기예요. 총 자본수익 이게 더 커야 좋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처음 정의 지렛대 효과가 발생한다면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더욱더 높아진다. 왜? 남의 돈 쓰면서록 내 호주에 남는 건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어떻습니까?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부채 비율이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런 의미다. 또 그만큼 LTV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예요. 앞으로 또 우리가 배우겠지만 LTV는 뭐 의미가 있으니까 간단히 설명을 드립니다. 자, 여기 보세요. LTV는 영어 쳤다는 거죠. 돈 빌린다는 이야기예요. 다음 V는 뭡니까? value, 가치죠.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린 비율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서 우리말로 LTV는 돈 빌린 비율에서 대부 비율이다. 또는 대출 비율이다. 다음은 융자 비율이다. 또는 저당 비율이다. 담보 인정 비율이다. 처럼 여러 가지 용어로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튼 LTV는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리는 비율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LTV가 이처럼 부동산의 가치를 기준으로 돈 빌리는 비율이기 때문에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말수록 LTV는 당연히 높아진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여기 보세요. LTV는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자, 부동산의 가치 기로 돈 빌린 비율이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대한 이용자금 또는 대출금의 비율이다.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럼 남의 돈을 많이 쓰면 많을수록 이용자금이 대출금이 많아진다는 이야기죠. 그럼 당연히 LTV 이 비율은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 내용은 저희 또 추후에 이야기 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그럼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남의 돈을 많이 쓰는 이야기는 결국 부채비율이 높아질수록 이런 의미가 되겠죠. 또 LTV가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돼서 다 같은 의미다라는 이야기. 정의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면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그에 따라서 부담에 될 위험도 커진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대표로 뭡니까? 금융적 위험도 어떻습니까? 커진다라는 거죠. 위험도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정반대 경우를 한번 생각합시다. 반대 경우. 자, 내가 5% 빌려왔습니다. 빌렸는데 3%의 수익률밖에 내지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수익률을 낸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이때 내 호주는 오히려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 케이스가 바로 뭡니까?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낮다는 이야기예요. 낮다. 자,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낮다라는 이야기죠. 낮다. 이땐 내 호주는 오히려 더 나가야 되겠죠? 왜? 버려진 걸로 빌려온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 호주는 더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따라서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 그래서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낮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자, 이 케이스를 잘 보세요. 케이스 보면 이제 결국은 남의 돈 써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이 더욱더 낮아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남의 돈 써서 내 돈 수익률이 더욱더 낮아졌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는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다란 이야기지요. 안 좋다. 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뭘 할 것인가? 바로 부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부의 제도다. 자, 그럼 부의 제도가는 언제 나타나는 겁니까? 결국은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낮았을 때다라는 겁니다. 왜? 내 입장에서는 어때? 부의 제도가 안 좋다는 이야기죠. 안 좋다. 내 입장 안 좋다는 이야기는 어때? 차입 이자율보다도 총 자본수익이 더 낮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처음 부의 제도 나타나면 결국은 어때? 자기 자본에 대한 즉 지분에 대한 수익률은 총 자본수익률보다 더욱더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제 부의 제도가 나타납니다. 이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내 호주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만큼 더 많이 나가겠죠. 더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기 자본에 대한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어때? 낮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정의 제도가 나타나면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는 거고, 자, 부의 제도가 나타나면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낮아진다라는 겁니다. 처음 어때? 손. 이게 이제 손이 되겠죠. 다음, 이건 뭡니까? 이익이죠? 이익. 처음 손익 이 자체가 확대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손이 확대된다. 그래서 손이 확대, 이걸 영어로 뭡니까? 레버리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레버리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어때? 레버리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하는 거고, 손익 확대 효과다. 이렇게도 표현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여튼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자, 정의 제도가 나면 더욱더 커지는 거고, 부의 제도가 나면 더욱더 낮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지렛대 즉 레버리지 때 크게 발생한다는 걸 알 수 있겠지요. 다음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세 번째 케이스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합시다. 내가 5%를 빌려왔어요. 5%로 빌려왔습니다. 빌렸는데 이때도 총 자본 수익률도 5%라는 이야기예요. 5%. 그리고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같은 경우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어때? 내가 벌어진 걸로 빌려온 거 감당하면 어때? 딱 맞다라는 이야기예요. 딱 맞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때는 어때? 자기 자본 수익률도 총 자본 수익률과 같게 된다라는 겁니다. 같게 된다. 자, 잘 보세요. 자,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같다. 이때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도 어떻습니까? 총 자본 수익률과 같아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같은 경우를 가려서 우리가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나타난다면 타인 자본을 아무리 써도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때는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불변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자, 잘 보세요.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을 했다는 이야기는 결국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요. 그럼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자기 자본 수익률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는 지렛대 효과는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렛대 효과를 기대했지만 지렛대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중립적 지렛대 효과를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처럼 지렛대 효과는 세 가지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정의 지렛대 효과, 부의 지렛대 효과, 중립적 지렛대 효과가 있다 생각하시고, 이때 부동산 투자를 통해서 이처럼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결국 하나의 장점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서 내 돈에 대한 수익률을 높여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게 하나의 장점이 되고, 이것은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기 위해서 내 돈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적절하게 타인 자본을 조달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지만 지나치게 타인 자본을 많이 조달하면 그 자체 또 큰 위험에 빠질 수가 있겠죠. 왜? 자, 타인 자본을 활용할수록 그에 따라서 부담이 될 위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항상 위험이 있다는 걸 잘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드리고 여러분 교재 살펴드립니다. 자, 276페이지 보세요. 자, 276페이지 보시면 자, 양으로 본 지렛대 효과다. 서 편고를 1번 봅시다.
제도가의 의의입니다. 첫 번째 보세요. 제도가란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이 증감이 이래 되어 있죠. 자,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 이로써 부채 비율이 높아지다고. 또 타인 자본을 적게 쓰면 부채 비율이 낮아져야죠. 타인 자본을 이용할 경우 부채 비율 증감이 자기 자본 수익에 미친 효과를 말한다.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높여보자. 여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지요. 자, 이를 우리가 레버리지 효과 또는 손익 확대 효과라고도 한다는 겁니다. 또 1번 지렛대효과는 타인 자본을 활용해서 자기 자본 수익을 즉 지분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다. 알 수 있겠죠. 또 2번 지렛대효과는 금융기관 이용자 등 차입을 동반하여 이룰 때 발생한다. 자, 우리가 제도과로서는 반드시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랬지요. 그래서 금융기관 이용자 등 차입을 동반한다. 타인 자본을 활용을 해야 된다. 이때 발생하는 겁니다. 자,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는다면 제도과를 기대하고서 볼 수 없다 그랬죠. 다음 동영상 한번 보세요. 타인 자본 활용으로 제도과를 얻을 수 있지만 부담이 될 위험, 즉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제도과는 근본적으로 위험을 줄이는 기법이 아니라 그랬죠. 금융적 위험, 이 같은 위험을 부담하면서 자기 자본에 대한 수익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봅시다. 융자를 받거나 전세를 안고 집을 사는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융자를 받았어요. 이도 결국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 할 수 있겠죠. 다음 전세를 안고 집을 샀어요. 그럼 전세를 안은 이 금액만큼은 내 돈이야 남의 돈이야? 남의 돈이죠. 결국 타인 자본이다. 그럼 이도 타인 자본을 활용했다 할 수 있겠죠. 좀 타인 자본을 활용했기 때문에 이제 지렛대효과를 활용하는 투자의 한 방법이 된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편가로 2번 봅시다. 자, 지렛대효과의 종류입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요. 먼저 동로 1번 정의 지렛대 효과다. 다른 말로 정의 레버리지 효과다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박스를 보세요. 박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박스 보시면 자기 자본 수익률이다. 다른 말로 우리가 지분 수익률 표현했죠. 다음 총 자본 수익률이다. 다른 말로 종합 수익률이다 표현했습니다. 다음 차입 이자율은 다른 말로 저당 수익률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박스 내용은 이렇게 하세요. 자,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은 저당 수익률보다 높다라면 이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자기 자본 수익률은 즉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경우를 우리가 뭐라 한다? 정의 지렛대 효과, 즉 정의 레버리지 효과란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박스는 이해하시고 다음 기억본 보세요. 정의 지렛대 효과는 총 자본 수익률이 저당 수익률보다 높을 때 발생한다. 자, 우리 이야기했죠. 정의 지렛대효과는 언제 발생합니까? 총 자본 수익률,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인 저당 수익률보다 더 높을 때 발생한다는 겁니다. 쉽게 이래서 했죠. 정하면 내 입장에서 좋다는 이야기. 그럼 내 입장에서 좋게 했을 때 총 자본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더 높아야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디귿본 보세요. 디귿은 자, 정의 지렛대효과가 나타났을 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바로 이 부분이죠.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참 타인 자본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는 그 다음 주 보세요. 부채 비율이 높아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다음 차입 비율 즉 LTV가 높아진다. 아시겠죠? LTV가 높아진다. LTV는 우리말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로 표현했죠. 대부 비율이다. 대출 융자 비율 했죠. 그래서 우리 교재 대출 융자 비율. 자, 우리 시험은 이렇게도 표현되는 겁니다. 대출 비율, 융자 비율 이건 전부 다 뭘 합니까? LTV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LTV가 높아질수록 다 같은 의미라 그랬지요.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진다. 결국 정의 제도가 나타나면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즉 부채율이 높아질수록 LTV가 높아질수록 자기 자본 수익률은 더욱더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번 보세요. 이처럼 타인 자본을 활용함으로써 자, 지금 정의 제도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타인 자본을 활용으로써 지렛대 효과를 크게 얻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원리금 상환 부담이다. 금융적 위험도 커진다는 걸 꼭 기억하자 그랬죠. 다음 미음모 보세요. 지문으로 표현한 내용입니다. 정의 지렛대 효과를 예상하고 투자한 경우라도 부채비 클수록 즉 남의 돈을 쓰면 쓸수록 경기 변동이나 금리 변동에 따른 투자 위험은 증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77페이지예요. 동그라미 2번. 부의 지렛대효과다. 박스 나왔죠? 박스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총 자본 수익률이 즉 종합 수익률이 차입 이자율보다 저당 수익률보다 낮다는 이야기. 낮다. 이때 타인 자본을 활용한다면 자기 자본 수익률 즉
지분 수익률은 총 자본 수익률보다 더 낮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본 보세요. 기억 보시면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자, 이처럼 부의 제도가 나타났을 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또는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LTV 높아질수록 그만큼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하락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번 부의 제도가는 부채비율이 클수록 자, 부채비율이 큰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남의 돈 많이 쓴다는 이야기죠. 자기 자본 수익 하락을 말한다는 겁니다. 다음 동료 3번 보세요.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우리가 했었죠? 자, 중립적 지렛대 효과 다른 말로 영의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박스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총 자본 수익률과 차입 이자율이 같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타인 자본을 활용하더라도 자기 자본 수익률도 총 자본 수익률과 같아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기업본 봅시다. 기업본. 자, 타인 자본을 쓰더라도, 즉 부채비율이 높아진다 할지라도, LTV가 높아진다 할지라도, 중립적 지도가 나면 자기 자본 수익률은 어떻습니까? 동일하다. 결국 자기 자본 수익률은 불변이다. 그 이야기죠. 지금 자기 자본 수익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지혜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결국 타인 자본을 썼다는 이야기는 지혜효과는 기대했죠. 그렇지만 자기 자본 수익에 변화가 없다는 이야기 뭡니까? 지혜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혜효과를 기대했지만 지혜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서 우리가 영의 지혜효과 이렇게도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번 지문으로 표현했죠. 자, 부채비율이 변화해도 자기 자본 수익은 변하지 않는 경우 이걸 중립적 지렛대 효과다. 이렇게 표현한다. 이런 점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지렛대 효과의 의의와 종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고 계산력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심화 과정에서 다뤄드릴 예정이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름 교재 279페이지로 넘어갑니다. 279페이지는 2번 챕터 부동산 투기다 소개되어 있죠. 사실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와 부동 투기를 구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란 이야기예요. 아니다. 그렇지만 굳이 우리가 이제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구분한다라면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부동산 투자는 우리 배웠습니다. 3단계 과정 통해 이루어진다. 뭡니까? 바로 취득 그리고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득, 운용, 처분의 과정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부동산 투기는 운용의 과정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없다. 그래서 취득 그리고 처분만의 행위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를 구분하는 건 쉬운 일은 아니다. 굳이 투자와 투기를 구분한다면 지금 운용의 과정이 있냐 없냐 이걸로 구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용의 과정이 좀 내포되어 있으면 부동산 투자, 운용의 과정 없이 단지 취득과 처분만의 행위로 이루어지면 부동산 투기다.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다. 이런 정도만 여기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크게 중요성이 없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1절 부동산 투자와 부동산 투기다. 이분은 다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험에도 여기서 출제가 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부동산 투자의 우위라든지 장단점 그리고 특히 지렛대 효과 이분 잘 이해를 좀 해놓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여름 교재 281페이지를 봅시다. 자, 281페이지는 2절 부동산의 위험과 수익이다 소개되어 있죠. 이분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참 위험이 따르고 있다. 그럼 이 어떤 위험에 대해서 수익이 주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2절 여기서는 투자에 따른 위험과 수익에 대해서 다루는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위험부터 이야기를 합시다. 자, 우리가 이런 예를 들었습니다. 내가 총 10억을 들여서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을 합니다. 10억 가지고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한다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 때문입니까? 1년 동안 임대업을 하다 보면 2억 원의 수익이 기대되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참 기대되는
기대되는 수익 어때? 2억 이걸 얻기 위함이죠. 그렇지만 이 2억 이 자체는 기대된다 뿐이지 반드시 달성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없다.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 예상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이걸 가리켜서 우리가 뭐랍니까?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위험이다. 그럼 위험은 뭐 때문입니까? 바로 미래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여기서 연유된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자, 위험은 뭘 이야기합니까? 이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다. 결국 예상된 결과와 실현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위험이란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이 같은 위험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참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분산 그리고 표준 편차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라는 건데, 분산은 기호로 이렇게 씁니다. 표준 편차는 기호로 이렇게 표현한다는 겁니다. 먼저 이 기호부터 익혀봅시다. 자, 여기 보세요. 여기서 제가 이렇게 표현해 드렸습니다. 그럼 이때 어때? 이 기호가 있죠. 자, 이 기호가 있다는 이야기.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시그마 이렇게 읽습니다. 시그마. 그래서 분산은 어때?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시그마의 제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하시면 되겠는데, 자, 이 시그마 이거 어떻게 보니까 이렇게 돌렸으면 되는 겁니다. 돌렸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어때? 안 이쁘죠? 그래서 여러분이 쉽게 생각합시다. 자, 안 되면 어때? 그냥 6 쓰세요. 6 쓰면 되겠다는 이야기예요. 6. 그리고 다만 1 더 많다면 어떻게 읽어요? 시그마 이렇게 읽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편의상 그냥 6 쓰더라도 읽을 때는 어때? 시그마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산은 어때? 시그마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자, 이때 시그마의 제곱이 있죠. 여기에 제곱근을 이렇게 취해준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제곱근을 취해주면 당연히 이게 없어지고 뭐만 남습니까? 시그마만 남는다. 이걸 가려서 우리한테 표준 편차다. 이렇게 통계학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분산은 시그마의 제곱, 다음 표준 편차는 어때? 시그마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겁니다. 참 분산, 표준 편차 이 자체가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 된다는 건데, 여기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립니다. 자, 제가 그림 하나 그릴 텐데 오히려 이 그림이 어때?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냥 들어보세요. 자, 흔히 우리가 이제 수익률의 확률 분포를 정규 분포로 가정합니다. 정규 분포를 가정하는데, 투자는 수익률의 확률보다 정규 분포 이걸 가정하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마 학창시절 때 정규 분포도 그려봤을 겁니다. 근데 정규 분포도 그려봤는데, 정규 분포는 어때? 종 모양의 좌우 대칭 구조가 되겠습니다. 종 모양의 좌우 대칭의 구조, 이게 어때? 정규 분포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림 따라 그리지 마세요. 이게 정규 분포도다 생각하시고, 이때 가장 대표된 값이 있습니다. 이 가장 대표된 값 바로 여기가 되겠죠. 이걸 통계학에서는 뭐라 할 것인가? 바로 평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평균이다. 그럼 우리는 이 같은 평균으로부터 기대 수익이나 기대 수익률을 구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 기대된 수익 이걸 어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은 이 같은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이 정도의 개념을 측정한다는 이야기예요. 얼마나 흩어져 있느냐, 결국 많이 흩어져 있느냐, 적게 흩어졌냐 이 정도의 개념을 측정한다는 겁니다. 이걸 통계학에서는 뭐라 할 것인가? 바로 분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산. 자, 보세요. 얼마나 흩어졌냐, 분산됐냐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산이다. 자, 분산은 기호로 또 우리가 시그마 제곱 이렇게 표현한다 했죠. 그럼 여기에 제곱근 치해주면 시그마 남겠죠? 이걸 우리가 표준 편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표준 편차다. 결국 분산이나 표준 편차는 어때? 흩어져 있는 정도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흩어진 정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분산이나 표준 편차 값이, 이 값이, 분산 편차 값이 크면 클수록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어때? 심하다는 이야기지요. 그럼 평균으로부터 흩어져 있는 정도가 심하다는 이야기는 결국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진다는 이야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뭡니까? 위험이지요. 그럼 잘 보세요. 분산이나 편차값이 크면 클수록 그만큼 흩어져 있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결국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이 커진다. 위험이 커진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변차 값이 크다는 이야기는 결국 위험이 크다는 의미가 되겠고, 다음 분산 표준변차 값이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때 분산이나 표준변차 값이 작다는 이야기는 결국 흩어져 있는 정도가 적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흩어진 정도가 적으니까 결국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즉 위험은 그만큼 적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변차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결국은 위험은 적다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수익률의 확률표가 정규보다 가정하고 분산이나 표준변차 이로써 측정을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림 그리니까 더 어렵다고 느낄 수가 있다는 이야기가 그림 전혀 신경 마세요. 신경 쓰지 마시고 어렵다면 이것만 생각하세요. 자, 분산, 표준변차 일 통해서 뭘 측정하는 겁니까? 바로 위험을 측정한다. 그래서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 방법에는 분산, 표준변차가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변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위험은 크다는 의미고, 분산 표준변차 값이 적으면 적을수록 위험은 적다 이런 의미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것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어요. 여하튼 우리는 이제 위험을 측정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은 뭐가 있습니까? 바로 분산 표준변차가 있다. 그래서 분산이나 표준변차 일통해서 뭘 측정한다? 위험을 측정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다 할 수 있겠는데, 자, 교재 먼저 살펴드리고 위험의 종류 또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보세요. 자, 281페이지입니다. 양월 1번. 자, 위험의 의의다 나와 있죠? 첫 번째로 보세요. 부동산 투자에서 예상한 결과와 시연된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을 뭐라 합니까? 위험이라 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예상처럼 기대했던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 이게 위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봅시다. 2번. 자, 수익률의 분포가 정규 분포라면 수익률의 분산이나 표준변차로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 이처럼 분산, 표준변차에서 뭘 측정하는 겁니까? 위험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분산 또는 표준변차는 투자의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양괄호 2번입니다. 양괄호 2번은 이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여러 가지 위험들이 있더라. 이 위험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사업상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사업상 위험이다라는 게 있어요. 사업상 위험은 부동산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흔히 우리가 경영 위험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제 내가 임대용 부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한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임대업 이 자체가 뭡니까? 하나의 사업이다 할 수 있겠죠. 사업이다. 처럼 사업 자체로부터 연유하는 수익성 위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자, 먼저 시장 위험이라는 게 있고요. 다음은 이제 운용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위치적 위험이다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간단히 살펴봅시다. 먼저 시장 위험입니다. 시장 위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겠죠. 내가 이처럼 이 임대용산을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할 때 나 나름대로 어떻습니까? 이제 수용상을 예상을 해보겠지요. 그럼 수용상을 예상하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내 예상과 수용상이 달라지더란 이야기예요. 그럼 이로 인해서 기대했던 수익 이역 이 자체가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게 시장 위험에서 시장 위험은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내 예상과 달라지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말한다. 항상 시장 나오면 시장의 수요 공급이다 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수요 공급 상황이 내 예상과 달라지더라. 그래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가능성을 우리가 시장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음 운영 위험이에요. 운영 위험은 쉽게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자, 내가 이었던 임대용산을 취득을 합니다.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한다. 그럼 나 나름대로 그렇죠? 임대용산 취득해서 임대업을 하고자 했을 때, 자, 이 영업 경비가 여러 가지 비용들이 되겠죠. 영업 경비가 얼마나 발생할 것인가 예상을 해보겠지요. 그렇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내 예상보다도 영업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이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좀 영업 경비가 과다하게 지출 때문에 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걸 우리 이제 운영의
과대 나타나서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대표님 예로 우리 역경비 이야기 좀 드렸습니다. 다음 세 번째 위치적 위험이라는 게 있어요. 자, 부동산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부동성이다. 이 같은 특성으로부터 연유되는 게 바로 위치적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여기도 우리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자 이와 같은 임대용 부산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여기가 임대가 잘 될 것이다 생각을 해서 취득을 했는데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여기는 임대가 안 되고 오히려 어때? 오히려 이 자리가 임대가 더 잘 되더란 이야기예요. 잘 되더라. 그럼 결국 어때? 이 자리를 선택을 했는데 나는 어때? 여기를 선택했다라는 이야기죠. 결국 입지 선정에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실패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실패했다. 그럼 이때 어떤지 이 자리로 이렇게 이동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이야기죠. 왜? 움직인다. 부동성의 특성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이처럼 이 입지 선정에 실패한 경우란 이야기예요. 이러면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부동산부터 연유한다 할 수 있겠죠. 위치적 위험이 되겠다. 또 우리 예를 들어 합시다. 자 보세요. 내가 이 같은 임대용산을 취득했습니다. 근데 취득해서 임대를 하는데 느닷없이 이 임대용산 근처에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섭니다. 그럼 지금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이 같은 임대용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이야기예요. 좀 상대적 위치가 변화돼서 어디 임대가 됩니까? 안 됩니까? 잘 안 되겠죠. 이래서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이야기. 그럼 이때도 벌써 이제 쓰레기 소각장이 없는 곳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옮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이동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이도 역시 어때? 부동성과 관련이 된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환경이 변하면 자, 이 투자형 부동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로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어때? 부동산으로부터 연유된 것이다. 그래서 위치적 위험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사업상 위험에도 크게 세 가지가 있다.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교재 한번 봅시다. 자, 편과 1번. 사업상 위험이다 소개되고 있죠. 첫 번째 보세요. 사업상 위험이란 부동산 사업 자체로 연유하는 수익성은 위험이다. 그래서 경영 위험 이렇게도 표현합니다. 세 가지 다르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 등이 있다. 그래서 동그라 1번 시장 위험입니다. 자, 그 아래를 줄 한번 봐보세요. 시장의 수요 공급상이 변하여 야기된 위험을 시장 위험이란다. 결국 시장의 수용 상황이 내 예상과 달라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게 시장 위험이 되겠습니다.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사무실 관리, 근로의 파업, 영업 경비 변동 등으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수익성의 불확실성을 폭넓게 지칭하는 개념이다. 이게 이제 운영의 과정에서 나타나서 운영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대표님 예로 우리가 영업 경비 예상보다 더 많이 됐을 때 내 기대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 있다. 이 사례를 통해서 이야기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운영 위험이다. 보시고 다음 페이지 봅시다. 자, 282페이지예요. 상단에 동그라 3번. 동그라 3번. 자, 환경이 변하면 대상우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한다는 겁니다. 우리 여기서 있죠? 쓰레기 소각장이 들어선다는 이야기예요. 이점 환경이 변하면 이 같은 대상우산의 상대적 위치가 변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래서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의 고정성, 즉 부동성 이 때문에 사업상 안게 되는 위험을 위치적 위험이란다. 이렇게 용어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업상 위험에도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편과로 2번입니다. 편과로 2번 금융적 위험이다. 이미 우리가 다 이야기 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금융적 위험은 뭘 얘기합니까? 원금 상환, 이자 지불이 제때 이루어지지 아니할 가능성, 즉 채무 불이행 가능성을 말한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합니까? 타인 자본을 활용했을 때 발생한다.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어요. 밑에는 원금 상환, 이자 지불 필요 없다 그랬죠?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있어요 없어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융적 위험은 언제 발생한다? 타인 자본을 활용했었을 때 발생을 한다 생각하시고 이때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그만큼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자,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금융적 위험은 커진다. 그렇지만 그에 따라서 얻게 된 지렛대
즉 레버리지 효과도 크게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자, 첫 번째로 보세요. 부채비율이 높으면, 자, 부채비율이 높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남의 돈을 많이 쓴다는 이야기지요. 타인 자본을 쓰면서록 지분 수익률, 즉 자기 자본 수익률은 커질 수 있지만 부담의 위험도 그만큼 커진다는 거죠. 이처럼 부채가 많으면 원가에 대한 채무 불이행 가능성이 높아지며 파산할 위험도 커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를 뭐랍니까? 금융적 위험이란다는 겁니다. 동일 번. 자, 금융부채, 즉 타인 자본을 활용할 경우 원리금 상환의 어려움에서 비롯된 위험이다 할 수 있겠죠. 동일 번. 투자하면 모두 자기 자본으로 조달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결국은 자, 이 1번 사례처럼 타인 자본을 썼어요? 안 썼어요? 안 썼죠? 타인 자본을 전혀 쓰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는 어때? 금융적 위험은 없다라는 거지요. 없다. 참, 투자자는 모두 자기 자본을 조달할 경우 금융적 위험을 어때? 제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동사 3번. 금융부채, 즉 타인 자본을 쓰면 쓸수록 그만큼 금융적 위험은 어때? 커진다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서 어떻게 될 지렛대 효과도 커진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평가로 3번 법률적 위험입니다. 자, 법률적 위험에서는 법적인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 처음 법적인 환경이 변하더라는 이야기요. 자, 이로 인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법적 환경은 무엇인가? 바로 정부의 정책이라든지 뭐 제도, 규제 이와 등을 들어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정부의 토지 이용에 따른 규제가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이래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같은 게 바로 뭡니까? 법률적 위험이다. 줄여서 법적 위험 이렇게도 표현한다는 겁니다. 자, 교재 첫 번째로 한번 봅시다. 자, 법률적 위험이란 부동산에 가지는 재산권의 법적 환경 변화에 따른 위험으로, 자, 법적 환경이 변한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있는 게 법률적 위험이다. 그래서 정부의 정책이나 법률 개정 등으로 인해 투자 수익률이 변하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자, 법적 환경의 변화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위험을 어때? 변화시키겠지요. 법적이 변하면 당연히 투자에 대한 위험도 어때?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자, 또 2번. 정부의 화폐 정책이나 재정 정책, 이제 정책이 되겠지요. 다음 지역 지구제다, 토지 이용 규제다. 이들이 다 뭡니까? 규제 이내용이 되겠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야기했지만 지역 지구제는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대표인 정책 순환이다 할 수 있겠죠. 정책이나 뭐 제도 규제 이들은 결국 뭡니까? 법적 환경의 중요한 구성 요소가 된다 할 수 있겠지요. 다음 동그라미 4번 한번 봅시다. 부동산 투자에는 공법상 토지 이용 규제, 건축 규제, 환경 규제 등 여러 가지 제약 요인이 많죠. 이런 법률적 위험에 대해서 어때? 투자 분석도 필요하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편거로 4번입니다. 이자율 위험입니다. 자, 이자율 위험에서는 근본적으로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하더라는 이야기. 지금 시장에서 이자율이 변함에 따라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 이것은 어때? 우리가 이자율 위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보시면 시장의 이자율 변동에 의하여 부동산 수익 변동한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다음 다섯 번째, 유동성 위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건데 이건 우리 이런 생각을 합시다. 자, 부동산은 워낙 고가의 상품이라는 게, 참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참 고가의 상품이기 때문에 현금으로 전환하는 게 어렵다. 여기서 연유되는 게 바로 유동성 위험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또 우리가 이제 이런 예를 들었는데, 자 보세요. 내가 이 같은 임대부산을 취득했습니다. 그럼 임대부산을 처분을 하고자 한다는 이야기야. 그럼 취득했던 임대부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 어때? 시장 가치를 받을 수 있어야겠죠. 이때 시장 가치란 용어가 나옵니다. 그럼 시장 가치를 받을 수 있는데, 시장 가치는 공정한 시장에서 형성되는 객관적 가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걸 받고 팔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자 보세요. 이 임대부산의 시장 가치가 예서 10억입니다. 그럼 10억을 받고 팔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워낙 안 팔리니까 어때? 9억 5천에 팔아버렸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9억 5천에 팔아버리면 결국 때 시장 가치의 손실을 보았죠. 얼마입니까? 5천만 원이란 시장 가치의 손실을 보았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시장 가치의 손실. 자, 이로 인해서 내 기대된 수익이 달성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도 뭐 때문입니까? 안 팔리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따라서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 결국 이도 어때? 유동성 위험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 봅시다. 평가 5번. 첫 번째 보세요. 부동산의 고가성으로 인하여 바로
현금화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같은 위험을 우리가 유동성 위험이란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 질문 봅시다. 투자 부동산을 현금으로 전환 과정에 발생하는 시장 가치의 손실 가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시장 가치 손실이 발생합니까? 바로 유동성이 낮기 때문이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현금으로 전환 과정에 발생하는 시장 가치 손실 가능성 이도 유동성 위험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점 봅시다. 부동산은 다른 자산에 비하여 유동성이 아주 낮다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 있어 자금 조달 능력의 사전 검증을 위해서 투자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외에 인플레 위험이 등등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제 부동산 투자에 따른 위험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위험에 의해서 이야기드렸고, 다음 위험을 측정하는 전통적인 방법에는 분산 표준 편차가 있다는 걸 이야기해 드렸습니다. 다음 투자에 따른 위험의 종류도 여러 가지였었죠. 자, 먼저 사업상 위험이 있었어요. 사업상 위험은 크게 세 가지 있죠. 시장 위험, 운영 위험, 위치적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금융적 위험, 법률적 위험, 다음 이자율 위험, 유동성 위험 등등등 부동산 투자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따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같은 위험에 대한 대가로 주어진 게 바로 뭡니까? 수익이다 알 수 있겠죠. 이 수익에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 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에서 마치도록 합니다.